ました。当時の日本はペリー来航により開港したばかりで、長らく外国との交流から遠ざかっていましたが、ハリスがその目で捉えた日本は一体どのような姿だったのでしょうか。 자,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자, 2부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으로 일본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치는 게 마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러니까 다 해야 되겠죠. 오늘 2부 역시 중요한 방송인 것 같은데 먼저 좀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타운젠트 해리스라는 사람은 일본 공식 외교관 1호입니다. 미국인이었죠. 1856년 8월부터 8월에 부임해서 2년 동안 외교관으로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당시 책도 나왔고요. 이 사람에 관련해서 자, 이 책이 미국과 일본에서는 출판됐죠.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까마득하죠. 도대체 뭔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하리스가 소노 메데 고타에타 니오나 이따이 도노요나 스가타 탔다노 데시오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눈을 통해서 본 일본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막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오늘 들어가는데 일단은 아까 그 일부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만 살짝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독일은 사과하는데 일본 저 새끼들은 아주 지하는데 사과 안 한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과라는 말이 썩 그렇게 떨어지기 어렵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과거에 일본 천황이 통석의 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당히 역시 일본인답다. 어떻게 언어를 참 저렇게 통석의 염이다. 통석의 염. 석자는 아쉬울 석자거든요. 염은 생각이고 통은 아플 통이고 참 일본인들의 마음을 진짜 가장 잘 담은 그렇지만 또 사과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자니 독일하고는 틀리다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독일은 사과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독일은 사과해야지. 독일이 무슨 목적이 있었어? 아무 목표도 없었어요. 걔들은 그냥 인종 청소 이게 해서 됩니까? 그렇지만 일본은요 먼저 그렇게 형의 입장에서 당시 아시아를 봤을 때 아시아가 위험했죠. 그런데 일본은 그 전부터 여기 나오면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온 거예요. 자, 일본은 그 전부터 이미 17세기에 도자기를 수출할 정도의 나라였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서양이 이제 밀려오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점령당했고, 네덜란드한테 점령당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태평양을 일으키면서 당시 베트남, 당시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독립할 수 있게끔 다 도와줬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아니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대통령이 직접 이거는 얘기한 거라니까. 과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이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은 생각도 안 했어요. 일본이 진짜 중요하게 다뤘던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한테는 진짜 그야말로 올인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별거 다 해줬어요. 그것도 심지어는 한반도는 조선반도는 너무 가난해서 10년 동안 세금까지 면제해줬어요. 그 당시 돈으로 우리 문명 철도 이런 도로 이런 것들 댐 이런 것들 건설 발전 다 해줬잖아 솔직히. 자, 이럴 때 돈을 얼마 쓴지 알아요? 만약에 일본 없었으면요 우리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어.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지간하면 인도네시아 진짜 그랬다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 저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겠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찍어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잘못해서 사과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그런 단발령, 그 반대론자들, 신분제도 철폐, 노비제도 철폐, 이런 것들을 양반이 반대 엄청 했죠. 자, 이런 인간들을 좀, 제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점이죠. 물론 그에 대해서,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민비시해 사건, 그렇죠. 민비시해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한 거죠. 실수죠. 그런데 일본이 대부분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개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낭인들이 민비를 그냥 자기들 어떤 걔들이 봤을 때 민비가 아니 이게 개화가 안 되는 거야. 갑신정변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지금 뭔가 민비 막 박힌 거야 여기서. 민비는 자꾸 끌어들였잖아. 4대에 머물렀잖아. 4대. 응? 자, 이런 것들을 가장 싫어한 게 일본이었잖아요. 백제가 일본을 넘어갈 때, 백제가 일본 넘어갈 때, 왜 백제가 이를 푸득푸득 갈고 간지 알아요? 왜 쓸데없이 남의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치라라는 얘기죠. 백제인들은 이걸 부득부득 이를 갈았고, 일본에 가서, 일본은 나라를 딱 세우면서 바로 천황제를 씁니다. 너네들 중국 황제 치라라고 잡았네. 우리는 천황의 개새끼들아 이거죠. 응? 우리 문무왕 때, 송이신라 때, 제가 그 글에서도 762년도에 나라 연도까지 딱 찍고요. 그때 그 전쟁을 준비한 항도 있어요. 지금도 유물이 나옵니다. 그때 배를 천척을 건조할 때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간에 발해랑 이제 양동에서 연합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발해가 그냥 안 해본 거야. 그게 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일본에서.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복수의 꿈은 결국은 못 이루었어요. 근데 유물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 준비 과정이. 예.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대복수전이었죠. 그 백제가 다시 통일신라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통일신라의 문무왕인가? 이때 자기가 죽으면 바다에다가 무덤을 써주라. 그 외적에 막아줄란다. 이런 것도 당시 오주 가면은 그 선산을 중요한 이 나라에서 세상에 바다에다가 묘를 썼겠어요. 응? 그 얘기는 당시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당시 통일신라 시대의 그 동해안 쪽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다는 것을. 그게 일본이 백제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겁이 안 나냐고. 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그런 대왕함이 나온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응?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지어진 얘기 아니라고. 여러분 진짜라고. 이게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만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 뭔가 정치적인 어떤 이유라든가 좁다란 그런 생각들, 이거는 똑같아요. 두 나라 다 똑같아. 똑같이 욕먹어야 돼. 과거사 외교가 하는 것은. 일본은 고대 역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일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일본은 역사책에 이렇게 가르쳐요. 일본도 그러니까 왜곡하죠. 야외의 문명 시대는 그 시대가 조목문화라면서 조목문화 때 동남아 이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와서 우리는 독특한 문화를 남겼다. 그게 빗살무늬 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조목문화. 조목, 세조자, 문자. 세의 문자. 이게 빗살무늬죠. 조문. 세조자라니까. 새의 발자국처럼 도자기에 남긴 그 문형, 이걸 조문 이렇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야요의 문화가 변홍사 문화라죠. 야요의 문화는 이게 기존의 조목 문화를 엎었다, 새로 썼다. 그러면 야요의 문화는 어디서 받아들였다? 대륙에서 넘어왔다. 그러면서 그때 대륙은 중국이죠. 조선 반도에서 넘어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 넘어왔으면은 그럼 나라 말이 지금 세계 독특한 관계대명사 없고 목적어가 항상 앞에 있고 조사가 항상 뒤에 있고
뭔가 급한, 격한 어떤 언어잖아. 예? 한국과 일본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라 알타 있죠.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당시 기마 민족의 그 급박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어 자체가 목적을 빨리빨리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왜? 얼버무렸다가는 바로 화살 바로 날아가. 흉노족 생각내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워. 너 여기 왜 왔어? 그럼 빨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먹을 걸, 먹을 걸, 목적을. 나 왔어. 먹을 걸. 이렇게 했다가는 왔어 할 때 뒤지는 거죠. 바로 나가는 거죠. 너 누구야? 빨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징기스칸의 일의 손이다. 징기스칸 빨리빨리 나와야 되잖아, 목적이. 그런데 영어처럼 that, who 하면서 관계대명사에서 쫙 빼서 뒤로 이렇게 설명하는 수식 방식 했다가는 언제 수식 방식 하고 있어? 뒤지라고?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잖아. 징기스칸 이제 손이야. 딱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 그럼 너 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니 북방 유목 벨트에서 어떤 그 지대를 위해서 자 여기서 내가 있다가 다 저쪽으로 이동하는 민족이니까 기마 민족. 자 동복 하나 들고 자 말 타고 가. 근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전투 민족인데 싸워야 되잖아. 그러면 너 왜 왔어?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빨리 얘기해야 되잖아. 너 누구야? 빨리 야 같은 조상이 알고 보면 나 징기스칸 이세 손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나는 누구야 하면서 다 설명해봐. 뒤로 설명해봐라고. 다른 나라식으로. 중국도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본이 지금 언어를 우리랑 똑같은 구조를 쓰고 있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과연 중국에서 야외 문화가 중국에서 문명이 받아들였다. 중국에서 넘어왔다. 사람들이 넘어와서 지금 일본의 원형이다라고 주장이 언어에서 벌써 틀리잖아. 언어는 중요한가라고 그랬잖아.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만약에 중국에서 모든 걸 받아들였다고 그러면 당연히 언어도 기존의 언어를 엎어서 지금 중국어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한반도 언어를 쓰는데? 이런 것도 역사들이 하나 해명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것도 있고요. 쓸데없이 내가 흥분하. 답답하니까. 신문선이 답답하다. 저는 한국 축구는 그 위대한 해설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좀 한국 축구에 대해서 쓴소리도 많이 했어요. 쓴소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 오일룡이 얼마나 쓴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일룡이가 메가폰 잡고 있을 때 한국 축구가 발전했어요. 한국 복싱이. 그죠? 오일룡이가 죽고 나서 한국 복싱이 개판됐듯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 이 빠른 소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신문선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2006년 스위스 월드컵 스위스전에서 쓴소리했죠. 당시 수비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 잘렸잖아. 그리고 그 대타로 들어간 새끼가 지금의 박문성이라고. 이 박문성이 새끼는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한국 대표팀 선수들 욕하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선수들은 빨아야 되는구나. 감독만 조져야 되는구나. 외국 감독만 히딩크랑 비교해서 조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살 길이구나. 한국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신문선의를 통해서 신문선의의 실패를 통해서 실패라기보다는 신문선의가 그냥 한국 팬들한테 이 우매한 팬들한테 그냥 개 작살났죠. 항상 신문선의 괜히 비판했다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칭찬 일변도 결국 그런 어떤 분위기가 그런 해설가들의 분위기가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요르단전을 보고도 말레이시아전을 보고도 선수들을 탓하지 못하고 오로지 감독만 죄 없는 크리스만만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전에 이미 한국 축구를 예고했다. 망할 것을 망조로 가는 것을 저는 신문선이가 아웃되는 그 무렵이 2006년도 그 무렵부터 이미 한국 축구는 망조에 들어섰다. 단지 이제 그게 안 나타날 뿐이었다. 뭔가 쌓이고 나타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최근의 한국 축구의 이런 문제는 이게 갑자기 클린스만이라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정명규라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없었던 문제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그 전 2006년도부터 사실은 2002년 월드컵부터 저는 걱정했어요. 2002년 월드컵 히딩크 때
자, 히딩크 때 저도 히딩크 4강을 엄청 좋아했었죠. 진짜 난리 났죠. 아, 옆에 있는 가시나랑 보고 있다가 어떤 가시나들이 있었는데 그 지금도 저는 누구냐 누가 골이 넣어가지고 그 가시나가 나한테 확 안기더라고. 나는 지금도 그 가시나 안긴 거 그게 참 제 와이프였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내 와이프가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였어. 지금도 그 느낌이 있어. 그는 데리고 잠이나 자러 갔어야 되네, 씨야. 왜 그런 생각을 그때는 못했을까? 그랬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참 우려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요, 우리 식구들은 그러니까 제가 다 보여줬잖아. 이탈리아 전뿐만 아니라 스페인전에서도 명백한 오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 게임이야. 제가 이게 보여주면 저 보여줄 수 있다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함부로 이렇게 항상 못하니까 내가 자제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다 우리 식구들 세컨드 베스트들은 다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해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월드컵 2002년도에 16강 정도가 맞았어요. 객관적이었고 쓸데없이 4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히딩크의 환상이 나온 거죠. 히딩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은 감독이었어요. 그 전에 히딩크 오대영이라는 사람이에요. 히딩크 우리나라 와서 여러분 감독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히딩크 데려와. 히딩크만 하면 모든 걸 해결될 것 같지만 히딩크 와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원리도 없고 히딩크는 똑똑해서 안 옵니다. 왜 옵니까? 히딩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 축구 팬들, 우리 유튜브에 해설가라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참 이게 해설가 선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시안컵에서도 우리가 못 봤던 거죠. 사실 우리 팀 수준이 개판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고수가 하는 얘기라서 들을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고수. 그런 사람들은 예로부터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산으로 가, 산으로. 저도 옛날 같으면 산으로 갔을 것 같아. 그런데 저는 너무 좋아요, 세상이.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것일 뿐이야. 우리는 역대급 황금 세대, 손흥민, 이강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자, 왜 황금 세대가 그 얘기가 잘못됐냐면, 손흥민이가 왜 나온지 알아요? 한국 축구의 반작용으로 손흥민이가 나온 거예요. 한국 축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 축구가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손흥민이가 나온 거예요. 그게 싫어서 손흥민 아버지가 그냥 혼자 데리고 가서 한국 축구가 등한시한 스피드, 개인기, 리프팅, 볼 컨트롤, 슈팅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습시켰어요. 그렇지만 한국 축구는 지금도 맨날 전술이에요. 맨날 패스 지랄이에요. 너무 약해. 선수는 절대적으로 1대1에 강해야 돼요. 1대1에 강해야 거기서 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축구는 1대1에 일단 기본적으로 약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강인 어때? 손흥민, 이강인 때문에 솔직한 얘기 우리가 황금 세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 황금 세대 선수들을 데리고 왜 클린스만 니는 요르단한테 지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렇지만 만약 히딩크였다면 이겼을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이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 축구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필연이다, 이거. 우리의 스스로 망조로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저는 5만전이 이번에 5만전 원정 경기, 저는 대참사의 전주곡이다. 이게 어쩌면 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공식적인 한국 축구의 종언을 선언한 기점 경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충분히 그래 보이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강인 선수만 예를 들게요. 자, 이건 고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이강인 선수는 한마디로 판타지스타예요. 그런 계열이죠. 선수를 비유하자면 안드레 피를로, 미셀 플라티니 프랑스, 지네딘 지단도 저는 판타지스타라고 보고요. 그런 계열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최문식이라는 선수 있었어요. 판타지스타 계열이죠. 다시 말해서 스피드가 부족하고, 스피드는 없는데
볼 컨트롤, 발재간, 뭐 패싱 이런 것들이 좋은 선수. 자, 이런 선수 이강인이가 대표적이죠. 스피드가 부족하죠. 대신 자, 안드레 피릴로도 마찬가지고요. 지단도 상대적으로 스피드가 부족하죠. 자, 이런 선수들은요, 잘 갖춰진 준비된 정말 대단한 어떤 팀. 예를 들면 들어가면 그 팀을 돋보이게 하는 선수예요. 유형이 그래요.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에 우리 이강인이가 들어가면, 안드레 피릴로가 들어가면 그 팀은 환상적인 팀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왜냐? 스피드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스피드가 부족하다는 것은 중원에서 볼 경합에서 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강인이가 볼 경합에서 중원에서 상대 요르단 선수한테 사실 져요. 저는 보여요. 질 수밖에 없어요. 다 내주잖아. 그렇지만 강팀일 경우에 레알 마드리드를 예를 들면 굳이 이강인이가 경합에서 진다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받쳐주잖아. 이렇게 약점은 커버하고 강점 패싱이잖아. 응? 볼 컨트롤. 자,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점은 감춰주면서 자기의 장점은 발현될 수 있는, 그래서 이강인 같은 판타지스타, 예를 들면 안드레 피를로, 이탈리아 선수 출신이거든요. 이 선수도 옛날에 약한 팀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선수가 인터밀란으로 들어오면서 빛을 발했잖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강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만만한 팀 같지만요, 파리 생제르맹의 구선 선수들을 보면 되게 뛰어나요. 아마 이강인의 부족함이 숨겨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강인의 장점, 판타시스타의 장점이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아마 거기서는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 팀에 들어올 경우는요, 이강인 같은 선수는 그러니까 강팀을 화려하게 만든 반면에 약팀을 강화시키지를 못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강인 같은 판타지스타는 강팀은 더 돋보이게 하지만 약팀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오히려 단점만, 경합에서 밀리는, 요거는 절대적인 단점입니다. 축구에서 1대1에서 경합에서 밀린다, 이거는 존재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선수는 아예 그냥 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것을 매우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스피드 힘 얘기하는 거고, 어깨 싸움 얘기하는 거고, 싸움에서 이겨야지 1대1에서. 그런 다음에 패스가 전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괜히 그 쓸데없는 환상에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다시 말해서 이강인 선수는 냉정하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레알 마드리드나 레옹에서 활약상을 보고 한국 팀도 한국 팀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팀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 착각일 수 있어요. 한국 팀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드러나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요르단전이었고 말레이시아전이었고 미드필드에서 계속 내줬어요. 이러니까 미드필드 중원 싸움에 밀려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아마추어에서, 지금 아마추어 계열에서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이런 김민재 선수, 이런 대단한 선수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모양이라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팀에는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큰 역할, 생각보다 우리 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역할을 못 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패싱은 좋죠. 제가 보더라도 패싱은 좋아요. 그렇지만 축구라는 게 특히 중원에서 거기서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리고 감독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정명규 감독과 관련해서, 물론 저는 공과사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정명규는 억울하더라도 나오는 게 맞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빨리 사퇴해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자,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구기에서 배구, 농구, 핸드볼, 자, 우리 지금 구기에서요, 예를 들면 배구, 거의 농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국한테 3대0으로 져요. 우리 배구가. 일본, 우리 상대도 안 돼요. 그렇지만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구기 종목은요, 아시아 최강이었어요. 물론 축구도 아시아 최강이고. 그런데 모든 종목, 구기 종목, 모든 종목이 전부 다 나락으로 빠져버렸어요. 배구, 핸드볼, 농구 싹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세계 피파 랭킹 24위에 등재되는 종목이 있었으니, 그리고 월드컵 11회 10회 연속 진출한 그런 기적 같은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축구예요. 우리는 축구를 너무 정몽규를 욕만 하지만, 정몽규가 2013년도에 바탕을 잡은 이후로,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몽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야, 나에 대해서 어떻게 욕만 하냐? 그럼 나는 공은 없냐? 나는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기 스포츠가, 그리고 축구, 누가 보더라도 축구, 일본은 지금 축구하는 나라, 국가, 학교가 8,000개가 넘어. 그런데 지금 한국은 거의 전멸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 정도 아시안컵에서 4강 정도 했으면 잘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건 생각하지 않나?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정몽규를 두둔하자는 거 아니에요. 한 번쯤 그런 어떤 열화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마타도식의 그런 몽매한 그런 어떤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 거기서 휩쓸릴 게 아니라 조금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그 사람 마음에서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객관적으로 한국 축구, 국기 축구의 현실, 제가 그랬잖아요. 축구는 뭐라 했어요? 형제 사촌 형제가 육상이에요. 위강인 선수를 제가 한국 축구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건 스피드잖아. 스피드. 손흥민이가 뛰어난 건 스피드로 사는 거잖아. 자, 한국은 어떻게 보면 사촌 형제를 갈 수 있는 육상에서 전무야, 전무. 아예 없어,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축구를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축구를 잘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요즘뿐만 아니라 오만 이런 우즈베키 이런 애들한테 우리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믿고 있는 건 손흥민 아버지다. 손흥민이 아버지가 뭔가 좀 그거 하나 저는 미련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 농담 아니라. 저는 그리고 이걸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경험을 통해서 난 너무나 잘 알아. 자, 그러면 좀 넘어가죠. 시작합시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다. 정명규의 공에 대해서도 물론 저는 사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직까지 안 나간 이유는 우리는 넌지시라도 이해해보는 게 사람의 어떤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건 축구 전문가 비전문가 그런 걸 떠나서, 축구인을 떠나서 아니 팬을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그렇게 몰아갈 필요는 없잖아.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감독 사퇴를 안 하고 책까지 쓰면서 항변할 때는 뭔가 들여다보세요. 그럼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요. 저는 이해택이가 말이 너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해택. 역시 고수는, 최고의 고수는 역시 다르다. 생각이 다르구나. 역시 그리고 좀 용기가 있다고. 역시 이혜택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요. 자유분방한 사람이잖아. 축구도 비겁하게 안 했어. 쪽팔리게 패스 나고 지랄 안 했어. 그냥 갔다가 내가 해결해야 돼 어차피. 자, 뚫었어요. 그런 축구를 한 사람이야. 아주 멋진 축구죠. 그런 사람이 역시 그런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한국 축구 엄청 답답하대. 과거 자기 때는 일본이 교과서적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교과서적이다. 다시 말해서 뭔가 교착 국면에서 뭔가 목숨을 걸고 뭔가 책임을 느끼고 뭔가 내가 해결했다,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맨날 한국 축구는 돌리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연약하다고 보는 거고, 이런 바탕에서는 대선수가 안 나와요. 그런 대한민국 모든 축구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비판하는 거고.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今回の動画ではハリスの日記をもとに彼が体験した江戸時代末期の日本の姿を詳しく探っていき 자, 얘기만 합시다. 가래가 타이켄시다 에도 시다의 막기니 니혼의 승하다고 구하식구 상하때 이기마스. 자, 뭔 얘기냐면 그가 경험한 에도 시대 말기 1850년대 말기에 그 일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책으로 출판됩니다. 이 말기에 일본의 승하다, 니혼의 승하다를 한번 자세히 우리도 한번 살펴보자. 지금부터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또 가져올게요. こんにちは、なるためジャパンです。 자, 빨리 갑시다. 外国政府が日本に正式に派遣した初めての外交官であり、 결국 쯔마리 즉 가이코쿠 세우가 니혼니 세식기니 하켄시다 하지메 때노 가이 외교관 가이코관 대아리. 자,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처음으로
일본에 파견한 외국 정부가 처음에 외교관이고 막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쫙 그려주는데 뭐 도저히 오늘 시간이 지금 안 되겠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끊고 그냥 잠깐 이게 뭐 제가 이걸 여러분하고 저하고 일본어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무슨 학문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것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제 주장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겠네. 제가 잠깐 말을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일본 왔을 때 1850년인데 정말 뭐랄까 진짜 그야말로 완벽 뭐 경악이랄까 경탄이랄까 감동이랄까 놀람이랄까 엄청나죠. 다시 당시 일본 이 사람이 보는 일본은요 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 매우 뛰어난 나라였어요. 다 그가 그동안 관찰했던 중국, 조선, 저 뭐 동남 이런 하고는 완전 다른 전혀 다른 그러면서 야 구체적으로 막 찍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그 의복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그리고 도로 그 정비 상태 그리고 농경지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조선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뭐 개간도 안 했어요. 노비 경제다 보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야말로 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 단단 바닷개. 그러니까 우리가 1850년대 이미 일본은요 논이나 밭이나 특히 논 막 언덕지 있잖아. 이거 계단식의 논이 딱 정비되어 있고 이게 물줄기가 저 위에서부터 아래 맨 밑단까지 물줄기가 자자자자 흘러가게끔. 그래서 이렇게 언덕배기에서도 논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든 경자. 그래서 일본 전체가 그 노는 땅이 없는 거의 전부 다 경작화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다 나와요. 그림도 다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태도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제가 엊그저께 거기를 일본 아니 중국 놈들 저기 갔다 왔잖아. 대림동 거기 역시 중국 놈들은 진짜 완전 일본 놈들랑 틀려요. 중국 놈들은 진짜 막무가내죠. 전락이 한국 놈들 무시하죠. 지가 최고인지 알죠. 그런데 아주 그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확실히 틀려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뭐 일본 다른 얘기 아니라 한번 일본 보세요. 일본은 역시 백제 무사도 백제인의 어떤 그런 피가 저는 아무리 봐도 일본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삼국 전쟁 이후 우리는 거의 뭐 조선시대는 자고 있었잖아. 그런데 일본은 계속해서 발전을 한 거죠. 그게 한일합방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던 것을 자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백제의 그런 후예들이 한꺼번에 자기 고국을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저는 그런 모습이 슬프게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이 당시 우리 조선을 병합시키고 막 이런 과정에서 뭐 불협화음이 있었고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자기들도 실수도 있어 사람이다 보니까 민비시해 같은 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국제적이며 글로벌한 어떤 그런 시각이고 그리고 그런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한일 관계는 좀 다시 써야 된다. 이대로는 아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저렇게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같은 피에 DNA가 같고 혈통이 같다면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쳐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